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60대 여성 환자가 사망한 칠곡 경북대병원 응급실이 폐쇄된 가운데 같은 지역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도 22명이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긴급조사에 나섰습니다. 신도 10만 명의 초대형 교회인 서울 명성교회에서도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를 방문하고 직접 특별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범국가적인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며 대구 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에도 명단 제출을 미뤄오던 신천지 교회 측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체 신도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전체 신도를 상대로 감염 여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 지구에 있는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남극 성층권에 위치한 오존홀이 관측 이래 가장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오존홀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정맥이란 심장의 맥박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 부정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9번째 사망자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칠곡 경북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 중이던 60대 여성 환자 A씨가 급성 호흡부전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3일 복부팽만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고 다음 날인 24일부터 폐렴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은 사후인 24일 오후 9시쯤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 추적을 통해 정확한 감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칠곡 경북대병원은 병원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서 A씨와 접촉한 의료진이 있다고 한다며 방역과 환자, 의료진 자가격리를 위해 응급실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장애인 시설 미랄 사랑의 집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미랄 사랑의 집 입소자 11명과 종사자 5명, 근로장애인 5명 등 모두 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을 포함하면 미랄 사랑의 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22명입니다. 미랄 사랑의 집은 입소자 30명과 근로장애인 11명, 종사자 28명 등 모두 69명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대구를 방문해 특별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 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이번 주 안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 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 의료 인력의 지원을 포함하여 범국가적인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고위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구 경북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덜어드리기 위해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신도 10만 명의 초대형 교회인 서울 명성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명성교회는 지난 14일 신도 5명과 함께 경북 청도 대남병원 농협장례식장에서 열린 교인 장례식에 다녀온 부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목사 집에 잠시 머물렀던 지인 자녀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목사는 지난 16일 일요일 오후 2,000명 정도가 참석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부목사는 30석 정도 되는 예배당 교역자석에서 다른 교육자들과 함께 예배를 봤다고 명성교회 측은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교를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관련 집회나 모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현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관련 첫 정례 브리핑을 열고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서울시는 현장 확인과 제보자 조사 등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 서울에는 신천지 관련 시설 263곳이 있으며 188곳은 강제 폐쇄와 방역을 마쳤고 나머지 66곳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천지 신도 전체 명단이 중앙정부에 제공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민 명단이 오면 대구 집회 또는 최근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와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신도 명단 제출을 미뤄오던 신천지 측이 명단 공개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명단을 넘겨받는 대로 전체 신천지 교인에 대한 감염 여부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신도 명단 공개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대구교회 신도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신도들까지 확진 판정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명단 제출을 거부한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명단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와 경찰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구교회 등 직접 관련된 신도 외 명단 공개를 미뤄오던 신천지 측도 결국 전체 신도 명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식 신도가 아닌 예비 신도, 이른바 교육생 명단은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교육생 명단도 요청했지만 지회 차원의 예비 신도는 중앙에서도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신천지 측이 거절한 겁니다. 명단 제출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이름을 빼고 주민번호와 주소, 연락처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대부는 명단이 넘어오는 대로 신천지 신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감염병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단 명단을 주소지별로 분류해 전국의 보건소와 지자체에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대부는 가능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진행 경과도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정부가 전국의 정신과 폐쇄병 등 420곳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틀 동안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 등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쇄병동에서 근무했거나 출입하는 종사자들이 중국 등 특별 입국 절차 대상 지역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지 등을 파악 중입니다. 또 감염병에 취약한 폐쇄병동의 특성을 고려해 폐렴 증세를 보인 환자가 있는지 또는 면회나 방문객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북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환자가 속출하면서 나온 대책입니다. 대구의 한 보건소에서 감염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졌는데 격리가 통보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허성준 기자입니다. 보건소 앞에 당황한 표정의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찾아왔지만 보건소가 문을 닫은 겁니다. 열은 지금 안 나는데 다리가 많이 심하게 나와요. 지금 보건소를 문을 닫아야 돼요. 지금 저희도 결사가 안 돼요.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병원이 문 닫았어요. 대구 서구보건소가 폐쇄된 건 감염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A팀장이 코로나19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다름 아닌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A씨는 자가격리에 들어간 지난 21일에야 보건소에 전화해 자신이 신천지 교인인 것을 알렸습니다. 대구시가 전수조사를 위해 확보한 교인 명단에서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자가격리를 통보한 겁니다.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며 방역 업무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가 확산의 진원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소 직원과 파견 나온 의사와 간호사 등 50명이 즉시 격리돼 방역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그동안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여기에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테 옮겼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잠깐 있었지만은 마스크를 안 쓴 상태였고 또 5개월 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A씨처럼 신천지 교인인 것을 숨기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단을 동원해 교인 명단을 파악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최근 남극 성층권에 위치한 오존홀이 지난 1982년 관측 이래 최저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파괴된 오존층이 회복되는 청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오존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존에는 크게 두 가지 오존이 있죠. 착한 오존과 나쁜 오존으로도 불리기도 하던데요. 지표면에 있는 오존은 사람들의 건강에 너무 나쁘지만 이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지구의 생명체를 지켜주는 착한 오존이라고 들었습니다. 오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오존은 산소 원자 3개로 이루어진 반응성이 아주 매우 강한 분자죠. 예. 네. 자연적으로는 아주 매우 소량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성층권에서는 일단 자외선을 막아주는 도움을 주죠. 대략 지표면에서 한 20에서 30km 상공에 오존이 밀집해 있으면서 오존층을 이루는데 예. 이 오존층은 일종의 자외선 차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유해한 자외선 방사선으로부터 지표의 생명체를 현재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자외선 같은 경우는 피부암이라든가 백내장 이런 걸 유발하거나 또 면역 체계를 억제를 하고 식물의 손상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오존이 지표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유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냐면 산소보다 산화력이 강한 오존을 흡입할 경우 체내 단백질과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포막을 약화하면서 기침이나 메스꺼움, 두통,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기상예보 중에 오존주의보도 있잖아요. 네. 네, 오존이 사실 살균제로 쓰일 정도로 인체에는 무척 해로울 수가 있는데 저 멀리 있을 때는 참 고마운 존재잖아요. 네. 문제는 오존층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건데 이 오존홀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일단 그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은 프레온 가스라는 물질이죠. 이 프레온 가스의 본래 명칭은 염화불화탄소이고요. 이것을 간단히 CFC라고 합니다. 네. 자, CFC는 냉장고나 에어컨, 또 헤어스프레이 등에 주로 썼던 인공화합물이죠. 예. 자, 이 CFC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대기권으로 방출된 뒤에도 거의 분해되지 않고 쉽게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층권까지 올라간 CFC는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그러면서 염소 원자를 방출하는데 네. 이때 생긴 염소 원자가 오존 분자를 분해를 하면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이죠. 보통 염소 원자 1개가 오존 분자 10만 개를 파괴합니다. 아, 네. 그 때문에 CFC 사용이 금지된 뒤에도 20년 동안 오존층 구멍이 계속 커져왔죠. 네. 네. 자, CFC는 한 번 발생하면 최대 한 100년 정도 대기 중에 머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1985년에 남극 상공에서 오존층 구멍이 발견되었었는데 이 대안으로 2년 뒤인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서 CFC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었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프레온가스, CFC 배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간이 생활을 하는 북반구에서 주로 이 배출이 되는데 이 CFC 배출이 거의 없는 남극 상공의 오존층에 뚫리는 오존홀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영하 80도 정도의 아주 매우 낮은 기온, 또 공기의 대류 현상 두 가지 이유인데요. 중위도나 열대 등의 저위도 지역은 온도가 높아서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이 있는 성층권에 도달하기 전에 화학방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런 남극 같은 경우는 기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나오는 프랭가스가 변질되지 않고 성층권까지 그대로 올라가면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이유가 대기순환이죠. 자, 남극 성층권의 겨울철 대기순환은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원형을 이루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해요. 즉 남극의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주위에 원형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에어 커튼이 쳐져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순환으로 저희도나 중위도 상공에 있는 다른 오존을 남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남극은 겨울 동안 극도로 냉각되면서 오존의 생성이 중단돼 버린다. 오존이 생기질 않아요. 네. 그러나 우연히 남극 성층권으로 들어온 프랭가스 등에 의해서 오존은 계속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오존홀이 가장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남극의 낮은 기온 또 이 기온 대기 순환 문제로 인해서 오존이 생성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군요. 자, 그런데 반대로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오존이 뚫리는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반구 같은 경우는 대륙이 이제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 순환이 남극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북반구는 이제 겨울철 성층권의 그 대기 순환이 남극의 단순한 원형과 달리 이 주변 대륙 때문에 파동 형태를 띄어요. 그런 모양을 갖다 보이고 또 이러한 복잡한 대기 순환은 북극의 공기와 중위도 공기가 좀 혼합되게 만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존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남극처럼 심각한 오존 감소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북극보다 남극에서 오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난해 10월 세계 기상기구에서 관측 이래 오존 구멍이 가장 작아졌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존홀이 작아졌다는 거니까 당연히 반가운 소식 아닐까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이걸 일단 미 항공우주국 또 미 국립해양대기청이죠. 이 과학자들에 따르면 2019년에 남극 대륙의 오존층에서 발달했던 구멍은 오존홀이 처음 발견된 아주 가장 작은 구멍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나사 위성이 관측한 오존홀 크기는 지난해 2019년 9월이죠. 1640만 제곱킬로미터 수준이었는데 10월에 들어선 1000만 제곱킬로미터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2006년만 해도 오존홀의 크기 역대 최대치인 2600만 제곱킬로미터 수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홀 자체 구멍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네요.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미 항공우주국의 수석과학자인 폴 뉴먼은 자, 남반구 오존에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우리가 올해 보고 있는 것은 더 따뜻한 성층권 온도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대기권 오존이 급속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징후는 아니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경고성의 말을 했는데요. 남극의 오존홀이 작아진 이유는 남극 성층권 온도가 크게 높아진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온 변화가 완만한 성층권에서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는 이게 이제 우리 기상학자는 성층권의 돌연성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남극을 순환하는 극저온의 제트 기류가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었던 CFC가 성층권에 도달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오존 구멍이 작아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존홀 면적이 줄어든 것이 사람들의 노력 덕분이라기보다는 기상 이변 때문에 남극 성층권의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국제사회가 몬트리올 의정서 등을 통해서 오존층 파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나요? 지금까지 최고의 효과라고 보죠. 세계적인 협약에서 성공한 협약이 유일하게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과학위원회 소속 연구팀은 남극에서 관찰 가능한 오존홀은 사실 10년마다 1에서 3%쯤 줄어들고 있어요. 다만 작년은 이례적으로 기온이 성층권 돌연성홀 현상 때문에 기온이 올라간 효과를 많이 봤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느린 속도기는 하지만 이대로 진행된다면 북반구와 중위도의 오존은 2030년대는 완전히 완치될 것이다. 또 2050년에는 남반구가 2060년 이후에는 남극까지 완전히 오존홀이 완치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오존홀 복원 현상은 특정 위도에서만 현재 발견되고 있고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용이 금지된 오존 파괴 화학 물질이 아까 CFC라고 했는데 CFC 약간 다른 거죠. 삼염화불화탄소라 해서 CFC11이 있습니다. 이 배출량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불법으로 많이 지금 배출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뭐 아직까지는 뭐 미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발생 국가를 밝혀내지 않으면 오존홀 복원이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좀 지연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네.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날씨 학개론을 진행할 때마다 이 지구가 하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각국이 협력해서 오존의 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현재 상황이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볼 때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 권위자 폴 헌터 교수는 최근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변곡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터 교수는 지난 주말을 변화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진원지인 중국에서 확진 사례가 감소하는 반면 다른 곳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을 새로운 불씨로 꼽았습니다. 헌터 교수는 한국의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확산세는 유럽의 걱정거리로 며칠 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리 능력이 부족한 이란의 상황도 중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든버러대 스리드 하르 교수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코로나19의 방향성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Doing that, we have to prepare at the same time for any eventualities because this outbreak could go any direction. It could even be messy. 전문가들은 감염 전파의 새로운 단계가 도래했다며 보다 경각심을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이나 감기처럼 장기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해외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치사율과 전염력이 장기화 가능성의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은 치사율과 전염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치사율이 높으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는 뜻인데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에 감염될 확률은 낮습니다.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숙주인 인간이 죽는 만큼 바이러스도 오래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유전적으로 80% 같은 사스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10%에 달했지만 코로나19는 중국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1% 미만입니다.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염력입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초기에도 감염이 잘 일어나 사스보다 전염력이 더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전염력이 더 센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 사람에게 머물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계속 이제 선택이 됩니다.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하면은 병원성이 적으면서 확산을 잘 지키는 것으로 계속 선택이 됩니다. 일종의 자연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절성 독감이나 감기처럼 매년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크게 계속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치사율은 낮아지고 전염력은 빨라지면서 계절 독감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장기적인 전망, 그게 맞을 거냐,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 유행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방역과 격리 조치로 사스의 사례처럼 종식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에선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롬바르디아주입니다. 쇼핑카트를 끄는 사람들이 마트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생필품을 사기 위해 모여든 건데요. 24일 기준 이탈리아 전체 확진자 수는 230여 명인데 70% 이상이 이곳 롬바르디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7명 가운데 6명도 이곳 거주민입니다. 특히 롬바르디아주의 소도시 코도뇨는 이탈리아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곳인데요. 지난 22일 도시가 봉쇄돼 마치 중국 우한을 방불케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장갑과 마스크로 무장한 주민들이 마트를 찾았지만 기약 없이 문을 닫은 마트를 보고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 3대 카니발로 꼽히는 베네치아 카니발. 올해 축제에는 화려한 카니발 마스크와 함께 또 다른 마스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심지어 화려한 카니발 코스튬 대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까지 등장했는데요. 현지 시각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베네치아 카니발은 폐막을 이틀 남겨두고 지난 23일 막을 내렸습니다. 베네치아가 주도인 베네토에서 확진자 30여 명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그런데도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사람들이 폐막 후에도 베네치아에 몰려들었다고 하네요. 부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이달 초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온 일행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성지 순례단이 새로운 집단 감염원으로 떠오른 가운데 2차 순례단은 귀국 후 곧바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성지 순례단 20여 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13일 출국해 이스라엘과 로마 성지 순례를 한 뒤 11일 만에 돌아온 겁니다. 대부분 안동과 문경 등 경북 지역에 사는 천주교 안동교구 신도들입니다. 앞서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나온 1차 순례단과 일정은 겹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대비해 경상북도는 진단검사와 함께 수련원 등에 2주 동안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없답니다. 그렇지만은 혹시나 모르는 감염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방적 차원에서 앞서 16일 귀국한 1차 순례단의 확진 환자는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13명이 추가된 겁니다.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지역 내 접촉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들 확진자 중 상당수가 귀국 후 일주일간 온천과 식당처럼 사람이 몰리는 시설을 다니며 평소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접촉자만 300명이 훌쩍 넘는데 확진자 이동 동선이 추가로 파악되면 더 늘어날 우려가 큽니다.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상태를 계속 좀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북 영천과 상주 등에는 아직 귀국하지 않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단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당뇨병 발병과 진행 상황을 2시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는 베타 세포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베타 세포일수록 많은 인슐린이 들어있는데 연구팀은 베타 세포 내 인슐린과 결합하는 형광 물질을 만들어 베타 세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체내에 주입된 형광 물질이 약 2시간 내로 베타 세포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형광 물질은 더 많은 인슐린과 결합할수록 형광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형광 세기를 토대로 당뇨병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기존에 1, 2일 정도 소요되던 검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당뇨병 조기 진단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길 기대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규칙적인 활동을 하는데요. 이런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활동한다면 부정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부정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신승용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부정맥은 돌연사의 위험이 있는 무서운 질환이지만 대다수 가슴 두근거림을 느껴도 경각심을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부정맥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부정맥이란 심장의 맥박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정상맥이라고 합니다. 네. 활동이 많거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에는 요구하는 혈액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맥박이 빨라져야 하고 필요치 않을 때에는 과함이 없도록 느려져야 하는데요. 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은 나이와 성별, 기저질환의 여부 등에 따라서 증상과 정도가 매우 다양하니 정확한 병명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웨어러블 장비들이 보급되면서 일반적으로도 심박수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그렇지만 맥박 수에만 집중하지 말고 본인의 상태에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이 무슨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지속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맥박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런데 부정맥이 까다로운 게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예. 병원에 가서도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부정맥은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이것이 심각한 증상이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희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가까운 친척분 중 한 분이 평소에 증상이 없거나 또는 별로 심하지 않아서 부정맥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내셨는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아, 네. 이처럼 부정맥은 갑작스러운 죽음,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된다면 세심한 관찰과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10초 정도 시행하는 검사인 심전도 검사나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7일까지 검사하는 홀터 심전도 검사에서는 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부정맥을 검사 시간 동안에 지나가지 않는다면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새롭게 개발되는 웨어러블 장비나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런 이식형 장비를 활용해서 진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이식형 심전도의 일종인 이식형 루프 기록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심장 앞부분에 피부 밑에 이식함으로써 가장 긴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심전도를 기록하고 이상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이식형 장비입니다. 만약에 반복적인 검사에도 진단을 정확하게 받을 수 없는데 증상이 계속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이식형 루프 기록계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그렇군요. 갖고 나오신 그런 이식형 심전도 장비를 활용을 한다면 예. 증상이 나타나야지만 검사가 가능한 그런 기존 검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대표적으로 부정맥을 의심해봐야 하는 그런 증상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또는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괜히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우울감이 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증상이 미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그 증상과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도 중요하지만 평소 자신의 심박수나 자신의 몸의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거나 긴장하거나 하면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정맥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은 맥박을 빨라지게 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이때 정상맥이 빨라지는 것은 병이 아닌 생리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맥박이 분당 60회, 70회, 80회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질 때도 자동차가 감속하듯이 천천히 70회, 60회, 50회 이런 식으로 느려집니다. 그렇지만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당 60회로 뛰던 심장이 중간 과정 없이 한두 번 철렁거리고서 갑자기 150, 160번으로 빨라지기도 하고요. 사라질 때도 마찬가지로 분당 150, 160번 뛰던 심장이 갑자기 한 철렁거린 다음에 5, 60번으로 느려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도 스스로 맥을 만지면서 변화를 살피면 부정맥과 정상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라리 증상을 보이면 다행인데 앞서 증상이 없는데도 부정맥일 경우가 있다고 하셨죠? 네, 어떤 맞습니다. 경우인가요? 증상이 없는 부정맥도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인 부정맥 중에 하나인 심방 잔떨림이라고 하는 심방세동은 나이가 많으신 분, 고혈압, 당뇨, 흡연자, 수면무호흡 환자에서 흔하게 생기고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이것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이 된다면 내원해보고 진료를 받고 해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요즘에 검진에서 자주 발견되는 심실 조기박동도 증상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워낙 다양한 문제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진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반면에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젊은 분들한테서 검진에서 자주 발견되는 동서맥 또는 동성부정맥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이것이 검사에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증상이 없고 건강한 성인이라면 딱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그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부정맥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건가요? 예. 이게 크게는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우에는 젊은 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심장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기 신호를 맥을 전달하는 네트워크인 전도 체계가 잘못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잘못 만들어진 전도 체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주파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절제를 함으로써 완치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유전성 부정맥인 브루가다 증후군이나 제이파 증후군 또는 비후성 심근증 같은 경우에는 급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가족 중에서 급사가 있는 또는 급사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다면 더욱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후천적인 경우에는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가 문제가 되어서 심장을 손상시키고 또 이것들이 다른 심장병,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같은 병들의 2차적인 결과로도 부정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질병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생활 습관에서 부정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정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병이고 그 변화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위험인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생활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일단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평상시에 심장질환 관리를 위한 평상시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맥은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평소에 스스로 상태를 살피는 게 중요한 질병인데요. 이유 없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잦다면 스스로 맥을 짚어봐야 합니다. 1분 동안 규칙적으로 60회에서 100회가 뛴다면 정상입니다. 이외에도 갑자기 식은땀이 나며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 번이라도 실신이나 졸도한 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